볼린저 밴드입니다 여러분. 아주 클래식한 지표예요. 볼린저 밴드의 개념입니다. 미국의 재무분석가 존 볼린저가 1980년대에 개발한 기술적 분석 도구예요. 20일 이동평균선, 이게 핵심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변동성 지표예요. 중심선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상단선 20일 이동평균선에다가 플러스 표준편차 2를 먹여놓은 거예요. 하단선 20일 이동평균선에다가 마이너스 표준편차 2를 먹여놓은 겁니다. 표준편차는 기준을 놓고 윗반, 아랫반, 바깥반, 아랫바깥반을 나눠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 이해하기예요. 확장과 축소를 이용합니다. 보시면 축소되는 구간이 있고 확장되는 구간이 있고, 축소되는 구간이 있고 확장되는 구간이 있고, 이게 무한반복돼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상단선과 하단선이 존재하며 주가의 95%는 이 밴드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힌트죠.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 있고 횡보하거나 변화가 거의 없으면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가까워지면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변동성의 높낮이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지지와 저항을 합니다. 중심선 21선은 상승 추세에서는 지지선이 되고 올라갈 때는 지지를 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을 합니다. 또한 21선은 주가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이게 또 핵심이죠.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이 발생한 후 시장이 잠잠해지면서 21선과 점점 가까워져요. 지지와 저항 두 번째입니다. 상단선과 하단선도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합니다. 횡보 구간에서 캔들의 밴드 상단을 지속적으로 타지 못하면 저항을 받아서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하단을 지속적으로 타지 못하면 지지를 받고 상승하면서 캔들이 밴드 안에서 위치하게 되는, 이게 기본이죠. 하단에서 저항이 나오면 위로 올라가고 상단에서 저항이 나오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볼린저 밴드 안에 캔들이 계속 95% 이상 위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와 하락세가 크게 터질 때예요. 볼린저 밴드가 상단을 타고 갑니다. 상단선을 지지해버리면 큰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하락선을 뚫고 여기서 저항을 하면 하락이 더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승세와 더불어 캔들이 볼벤의 상단을 돌파했을 경우 볼린저 밴드가 확장하면서 상단선의 지지를 받아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하락세와 더불어 캔들이 볼벤 하단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면서 하단선에 저항을 받아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볼린저 밴드의 특성 21선이 땡기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일시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활용하기입니다. 중앙선을 활용한 추세 매매 기법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게 되니까 볼린저 밴드의 축소 구간에서 캔들이 21선을 뚫고 상방 돌파하면 상승 추세 시그널을 볼 수 있고, 하락도 마찬가지죠. 21선을 또 내리면서 저항을 하면 벌어지면서 하락 추세가 나올 수가 있죠. 수축과 확정을 이용한 변동성 매매 기법인데, 볼린저 밴드는 폭이 축소되는 횡보 기간을 거친 후에 확장을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확장을 하면서 방향성이 이렇게 나온 구간, 돌파 구간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좁아진 구간에서 하단으로 딱 돌파했을 때, 아니면 여기에서 지지하는 걸 딱 확인하고 숏을 치는 거죠. 캔들이 상단 밴드를 상방 돌파 지지할 때 롱 포지션, 캔들이 하단 밴드를 하방 돌파 지지할 때 숏 포지션, 이렇게 가져가는 게 기본 매매법이고 개발자가 원하는 방향성입니다. 상단선과 하단선을 확인한 역추세 매매 기법, 이것도 이제 기본이죠. 하단에서 뚫어 내렸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구간에서 롱 포지션 가져갈 수 있겠고, 반대로 위로 뚫어 올렸다가 다시 들어오는 구간에서 숏 포지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지지 저항을 이용한 볼린저 밴드 기본 매매 기법이에요. 상단선 이탈 시 숏 포지션, 하단선 이탈 시 롱 포지션, 아니면 이탈했다가 들어올 시 숏 포지션, 이탈했다가 들어올 시 롱 포지션. 볼린저 밴드 설정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표준편차 2를 사용을 합니다. 본인의 트레이딩 스타일에 따라서 조정을 해보시면 좋아요. 스캘핑, 단타 위주, 굉장히 짧은 트레이딩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동평균 주기가 10에 가까워야 돼요. 최적의 표준편차 값은 1.5로 잡으면 확률이 올라가요. 데이 트레이더, 기본 세팅을 사용하죠. 스윙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길게 트레이딩 하는 거, 길게 이동평균선을 길게 51선까지도 뺍니다. 표준편차 값도 2.5까지 늘리면은 볼린저 밴드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여기 보시면은 표준편차를 설정을 이용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매매법을 찾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알트에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활용하기에요. 변동성 지표에 혼자서 사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이동평균선, 혹은 감매수 감매도 상태를 파악하는 스토캐스틱이나 RSI를 통해서 다른 추세 모멘텀 지표와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확실히 이해했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응급실 응쌤이에요. 클래식 지표 중에서 MACD 볼 거예요.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첫 번째 MACD의 이해. MACD란 과연 뭔가? 79년에 만들어진 지표고요. 미국의 기술적 분석가인 제럴드 아펠이라는 분에 의해 개발이 됐고, 1986년에 토마스 아스프레이에 의해서 히스토그램이 추가됐어요. 원래는 선만 있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멀어지는 정도를 표시하는 수렴과 확산 개념이에요. 이동평균선이 모였다 벌어졌다 그러죠.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요거를 이용한 지표입니다. 원래 이동평균선이
이동평균선은 벌어지면 모이려는 습성이 있고 모이면 다시 벌어지려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통한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지표로 나타내주는 게 MACD 선이다. 이평선의 단점이 후행성을 보완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 사이의 간격을 활용해서 시장의 추세와 모멘텀을 측정하는 기술적 지표예요. 또 나왔죠. 추세와 모멘텀 지표 두 가지를 표시해주는 지표가 바로 MACD 지표다. 우리가 첫 번째 했던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표? 변동률 지표. 두 번째 했던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표? 모멘텀 지표.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MACD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추세와 모멘텀을 나타내는 추세 모멘텀 지표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을 조합해서 쓰는 게 승률이 많이 올라가요. MACD의 구성입니다. MACD 지표는 MACD 선 파란 색깔이죠. 시그널 선 주황 색깔 요 선입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아래로 양수 음수 나타내는 이게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12일선하고 26일선의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2일선하고 26일선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그널선은 MACD 선에다가 9일 지수 이동평균을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생기죠. 히스토그램은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차이를 표현한 막대 그래프예요. 그래서 MACD 선이 위에 있으면 히스토그램이 양수고 MACD 선이 아래에 있으면 히스토그램이 음수입니다. 이것도 처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죠? MACD 선이 위면 저게 양수로 뜨는구나. 이걸 처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 MACD를 활용한 매매 방법. MACD 지표 매매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상승 추세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MACD 선이 0선보다 위에 있는 시점을 상승 추세로 판단을 합니다. 위에 있을 때는 올라가는 추세다. 그리고 적극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반대겠죠. 0선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로 판단을 해서 적극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한 매매법은 특히 단기 매매에서 거짓 신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승률이 저조하죠.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매매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으로 나타내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골크데크가 항상 따라옵니다.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위로 돌파할 때는 골든크로스로 보고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로 뚫어내리는 이런 구역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에는 다이버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MACD 지표에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시그널 선과 MACD 선이 만나는 위치에 따라 반전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0선에서 먼 데서 크로스가 날수록 위에서 아래로 변곡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0선하고 멀수록 아래에서 위로 변곡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점이 올라갈 때 고점을 내리게 되면 반전 시그널로 이용하게 될 수 있다. 반대 하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갭 차이를 통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반전 신호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MACD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이 있죠. 아무리 이평선을 보완했다고 하더라도 이평선과 같은 원리로 과거의 데이터를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MACD 지표 역시 후행성이에요. 횡보하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가짜 시그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0분봉 이하에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표와 섞어 써야 된다는 이런 거고요. 결국 MACD 지표는 상승과 하락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좋지만 왜 그런 추세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을 못해요. 왜 올랐냐? 몰라. 그냥 MACD가 골크라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추세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고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표나 패턴들을 함께 보면서 파악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특히 MACD와 다른 근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면 MACD 선을 크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MACD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끝! 스토캐스틱의 개념이죠. 스토캐스틱이란 뭐예요? 주가의 수렴과 발산이 기준인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동안 변동하는 주가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주가의 위치는 어디인가?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파악하고 추세의 반전을 예측하는 데 도움 주죠. 엄청 좋다, 그죠? 스토캐스틱에는 슬로우 스토캐스틱과 패스트 스토캐스틱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패스트 스토캐스틱은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큰 환율 등 단기 매매에 적합하고,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일반적으로 주식 및 코인 차트의 분석을 이용합니다. 길게 들고 가는 거는 무거운 차트들의 이용을 많이 합니다. K선과 D선, 빠른 선과 느린 선 두 개의 라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K선은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D선은 다소 둔하게 반응하는 라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733 지표 많이 쓰죠. 굉장히 빠르게 씁니다. K랭스 7, K 스무싱 3, D 스무싱 3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사용을 하는데요. 위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7일간 최고가, 최저가 범위 내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퍼센트, 백분율로 표기하는 거예요. D선 같은 경우에는 K를
추세를 3일간 평균 낸 값이 돼요. 평균이니까 조금 더 값이 스무스해지겠죠. 스토캐스틱은 특정 구간의 주가를 통하여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로 RSI MACD보다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하죠. RSI MACD보다 신호가 빨라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활용하기 보겠습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활용을 합니다.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80%로 기준선을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하고 숏 매도 포지션을 검토할 수가 있고, 반대로 2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으로 롱 포지션을 검토할 수가 있어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이용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기본이죠, 그죠? 빠르게 반응하는 K 라인하고 느리게 반응하는 D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빠른 라인이 D 라인을 이렇게 뚫어 올릴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롱 포지션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파란색이 노란색을 뚫어 내릴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숏 포지션을 생각할 수가 있죠. 응용을 해보자면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뜨는 골크 데크를 이용한 매매법 기본이죠.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봅니다. 주가는 저점을 갱신하여 하락할 때 스토캐스틱을 상승을 하며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락하는데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저점. 하락하는 힘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롱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주가는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데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있으면 하락 다이버전스죠. 상승하는 힘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숏 포지션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토캐스틱 쓸 때도 다이버전스를 통한 매매법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추세의 지속, 이거 가끔 나와요. 매수세가 아주 강할 때나 아니면 매도세가 아주 강할 때 나오는 현상인데요. 80% 라인에서 계속 비비고 있거나 아니면 20% 라인 사이에서 계속 비비고 있는 라인, 그럼 계속 올라요. 주가가. 추세가 지속된다. 스토캐스틱 페일러 현상이라고 합니다. 계속 위에서 비비는 모양이 나오면은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스토캐스틱 페이크가 있어요. 무적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캐스틱도 다른 보조 지표와 같이 매수 매도 타점이 아닌 구간에서도 거짓 신호를 보내거나 횡보 구간에서 정확한 시그널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SI나 MACD 추세 모멘텀 지표와 사용해서 가짜 시그널을 걸러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죠. 여기는 잘 나왔는데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걸러내고, 여기도 보면 지금 고점에서 데드 크로스 나왔는데 올라가 버리죠.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 나왔는데 떨궈 버리죠. 그래서 근거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거지 이것만 통해서 매매를 한다, 그런 지표는 불가능하다. 근거 자료 중에 하나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알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스토캐스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이는것이 은쌤입니다. 오늘은 RSI 볼 거예요. 확실하게 정석적으로 가져 놓으시고 스킬적인 부분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SI의 첫 번째 이해입니다. RSI랑 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 강도 지수고요. 1978년에 미국의 윌리스 와일더 님이 개발을 했습니다. 기준값을 14일로 권유했는데요. 다양한 투자자들이 9일, 15일, 25일, 28일 등 많이 사용합니다. 수치를 변경해서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RSI는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의 강도를 백분율로 계산해서 현재 시장의 상황을 평가하는 모멘텀 지표예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과열 상태인가 아니면 냉각 상태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요. RSI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사는 힘이 강한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파는 힘이 강한 상태라는 거죠. RSI 수치는 0부터 100까지 있구나. 100에 가까울수록 상승 추세고 0에 가까울수록 하락 추세구나. 요게 기본 해석이에요. 보통 RSI가 70 이상을 과매수 상태로, RSI가 30 이하를 과매도 상태로 판단합니다. 중간에 점선이 70 라인에 있고 50 중간 라인에 있고 30 라인에 있죠. 과매수라는 건 다 사려고 하는 매수세가 많이 붙었다, 과매도는 다 팔고 도망가는 매도세가 많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RSI를 활용한 매매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추세를 이용한 매매법인데요. RSI 수치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과매도 상태에 있으면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중립 구간이나 과매도 구간에 오면 매도를 하는 상태인 거죠. 반대로 상승 반전 실패,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과매도에 도달했다고 상승 반전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0 이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 가지를 통해서는 확실한 매매를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역추세 매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매수 구간, RSI 수치가 70 위로 넘어가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과열 상태다, 매도를 해야 된다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하락 반전 실패 마찬가지입니다.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떨어지지 않고 한 번 더 오르죠. 수치만으로는 100% 확실한 지표로 쓸 수는 없다는 거고요. 추세 반전이 바로 발생하지 않고 연장되는 경우까지 대비해서 확인 매매하는 방법으로 페일리어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다가 아니면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다가 중립 구간으로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도 바로 매수하지 않고 더 기다렸다가 3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을 바텀 페일리어 스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RSI가 70선에 도달했을 때 바로 매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70선에 올라갔다가 70 아래로 내려올 때 매도 포지션 취해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탑 페일리어 스윙이라고 합니다. RSI 다이버전스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방법인데요. RSI를 참고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가격과 RSI 움직임이 다르게 형성될 때 추세 반전을 유치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맹신하면 안 된다, 주의가 되어 있죠. 가격이 높아졌는데
있는데 RSI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하락 반전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하락 시그널이라고 보고 매수를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가격이 낮아졌는데 불구하고 RSI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상승 반전 시그널이라고 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위 파동과 하위 파동의 다이버전스가 중첩되면 굉장한 위력을 발생하게 되죠. 분홍색 큰 파동하고 파란색 작은 파동이 다이버전스가 중첩이 될 때는 다이버전스 신뢰도가 많이 올라간다 볼 수 있고요. 히든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요. 조금 어려워요. 가격과 RSI 움직임이 다르게 형성되지만 히든 다이버전스는 추세를 유추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동결판 강의도 제가 다이버전스라고 검색하면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가던 길 간다예요. 진행되고 있는 파동 내에 히든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을 때 주로 강력한 C파동이 발생을 한다. 고점이 낮아졌죠. 근데 RSI 고점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거를 히든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히든 다이버전스예요 여러분?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는 말 그대로 다이버전스에 붙어있는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니까 하락한다예요. 가던 길 간다. 고점이 내려갔으니까 가던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죠. 이와 같이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파동에 대한 이해가 같이 되어 있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추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A, B로 보게 되고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보게 되면 C파동이 내려오는 걸 잘 잡아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RSI 단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SI 거짓 신호가 있는데요. RSI는 바닥과 천장을 찾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쪽 방향으로 추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날 때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다이버전스도 무시하고 깨버리고 올라가는 원웨이 장세에서 나타나죠. RSI가 70 이상일 때 과매수로 판단하는 이유는 시세 상승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을 가정하는 것이에요. 실제 시장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RSI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평선, MACD 등과 같은 추세 지표와 함께 판단 근거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모멘텀 지표이기 때문에 추세 지표랑 같이 사용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과매수 구간에 쫙 접어들었는데도 바로 하락 반전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이 상방에서 비비면서 나오고 하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매수를 진입을 했으면 뚝배기가 날아가게 된다. RSI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상승 추세가 극단적으로 강할 때는 RSI가 50에 도달할 때마다 추세 방향의 롱 포지션으로 신규 진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추세 추종하는 방법인데요. RSI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너무 강하게 올라가는데 라고 딱 판단이 되면 RSI 수치가 50선에 닿을 때마다 계속 반등을 해주는 매매법도 근거로 채택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는 하락 추세가 극단적으로 강할 때 RSI가 반대도 마찬가지죠. 50에 도달할 때마다 숏 포지션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추세가 강할 때는 50선, 중심선도 지지저항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RSI는 여기까지 보시면 기초적인 개념은 다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고, RSI 같은 경우에는 상대 강도 지수, 말 그대로 매수와 매도의 차이를 선으로,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이해입니다.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란 무엇이냐?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쓰이는 기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가격, 거래량, 보조지표, 수치 등 다양한 차트에서 접목할 수가 있고요. 과거의 평균적 수치에 대해 현상을 파악하고요. 현재의 매매와 미래의 예측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는 추세지표예요. 이동평균선은 추세지표구나, 흘러가는 것만 봐도 추세 파악이 되죠. 단순 이평, MA가 자주 쓰이지만 지수평균, EMA, 가중평균, WMA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종류와 차이. 단순 이동평균선, 심플 혹은 싱글 무빙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단순 이동평균선은 특정 기간 동안의 과거나 현재에 대한 가중치가 없이 동일하게 종가를 평균 내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특정 기간 가격 평균치이기 때문에 가까운 추세에 대한 반영이 적습니다. 전체 차트나 장기적인 차트를 볼 때는 SMA, 단순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SBB 사태 때 단순 이동평균선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중 이동평균선입니다. Weighted Moving Average라고 하죠. 가중 이평선은 추세에 약한 단순 이평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가까운 날짜의 가격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기엔 좋지만, 가격의 움직임이 크면 기울기가 과하게 치우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WMA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빙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다음은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Exponential Moving Average, 단순과 가중의 아쉬운 부분을 보완한 게 지수 이동평균선이고요. 가중 이평선은 가중치를 정수로 계산하지만 지수 이평선은 가중치를 지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이평선보다 현재 시장 추세가 잘 반영되고 있으며, 가중 이평선보다는 최근 가격의 민감도도 유연합니다. WMA와 SMA 중간 어딘가가 EMA구나 라고 보시면 되시고,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평균선 종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대표 수치는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역시 매매의 심리 도구로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치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세 보는 것도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긋는 게 제일 좋죠. 주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치는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448일 이렇게 사용 많이 되는데, 주식 개장일은 일주일 5일이죠. 20일은 한 달, 60일은 3달, 120일은 반년, 240일은 1년을 의미를 하죠. 주식은 365일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문 닫는 날이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수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예를 들면 7일선, 30일선, 15일선 좋고요. 90일선, 180일선, 240일선, 365일선 이런 식으로 바꿔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코인 시장 특성에 맞게 이편성을 수정해서 쓰는 투자자들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주식에서 자주 쓰이는 수치들이 코인 시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200일선까지 많이 쓰죠. SMA나 WMA는 앞서 언급한 수치를 사용하는 투자자가 많고요. EMA는 투자자에 따라서 다양한 수치가 있는데요. 주로 해외 트레이더들이 많이 쓰는 거는 20일, 50일, 100일, 200일선을 많이 씁니다. 12일이랑 26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해보시고 초반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이평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면서 추세의 변곡을 나타내는 현상이에요. 이평선이 교차되는 순간 가격이 이평선 위에 있으면 골든크로스, 반대로 교차될 때 가격이 아래에 있으면 데드크로스, 하락신호죠. 혹은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방 돌파할 때 골든크로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방 이탈할 때 데드크로스라고 칭합니다. 골크 떴다, 데크 떴다 라고 하죠. 골든크로스의 예시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노란색 EMA 20선이 초록색 50선을, 파란색 100선을 돌파하고 골든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노란색 선이 장기 이평선들을 위로 골든크로스 시키죠. 캔들이 위로 상승 돌파를 합니다. 이후 50선과 100선이 EMA 200선을 돌파하여 가격은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단기 이평선이 위로 돌파하면서 더 크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거나 이평선이 교차할 때 가격이 이평선 위에 있으면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상승 시그널입니다. 한번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중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편이고, 그 과정에서 이평선은 지지 역할을 합니다. 이평선 매매하시는 분들은 타고 오르는 지지하는 동안에는 유지하다가 21선 혹은 51선 아래로 돌파하면 부분 수익 익절하고, 장기 이평선을 하방 돌파하면 완익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데드크로스의 예시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며 노란색 EMA 21선이 초록색 EMA 51선과 파란색 EMA 100일선을 이탈하고 데드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노란색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데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후 50선과 100선이 EMA 200선을 이탈하며 단기 이평이 데드크로스를 형성하면서 더 크게 하락을 하죠. 이처럼 단기 이평이 중장기 이평을 이탈하거나 이평선이 교차할 때 가격이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한번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중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전까지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편이고, 그 과정에서 이평선은 저항 역할을 합니다. 한번 이탈을 하니까 이평선 라인에서 계속 뚝배기 맞죠. 정배열이라는 말과 역배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박하시는 분들한테 익숙하실 겁니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후 이평선으로 추세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열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이평선이 아래에 있고 큰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역배열이고요. 작은 이평선이 위에 있고 큰 이평선이 아래에 있으면 정배열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추세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배열 예시입니다. 정배열은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 순서대로 정렬이 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갑니다. 정배열에서는 이평선이 지지의 역할도 합니다. 작은 애들부터 큰 애들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이 되어 있으면 상승 추세 중이고 정배열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역배열 반대죠. 큰 게 위에 있는 거예요. 하락 추세를 유지 중이고, 그리고 역전될 때까지는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역배열에서는 이평선이 저항의 역할도 함께 합니다. 추세 변곡 과정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장기 이평선이 보라색 EMA 200선을 기준으로 장대 양봉을 돌파했을 때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그러나 장대 음봉으로 하방 이탈을 했을 때 점점 데드크로스가 되면서 역배열로 변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로 점점 역배열로 변화를 하죠. 이평선은 여기까지 알아보시면 기본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모멘텀 지표라던가 변동률 지표, 다른 지표들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